그날 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옆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출동한 경찰 앞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 일어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한 가정의 비극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밤 9시 12분 남양주시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떼쓰는 소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귀를 막으려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울음이 너무 길었고 너무 절박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주민은 1102호 현관문 아래 틈새로 무언가 어두운 것이 흘러나오는 걸 봤습니다. 검붉은 액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보인 건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바닥엔 깨진 유리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쓰러진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가자 할인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빠 아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들어 경찰과 눈을 맞췄습니다. 할인이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신발장엔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엔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이와 쓰러진 남자 단둘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할인이는 경찰관의 품에 안겨 나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한도윤 33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딸 할인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딸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할인이를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전 부인 이서연이 아이를 데려왔고 도윤은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웃은 그날 저녁 8시쯤 집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시각은 밤 10시 48분이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할인이의 말대로라면 용의자는 아이의 엄마 이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시각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서연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되나요?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청을 하자 서연은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서연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표정엔 동요가 없었습니다. 형사는 서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할인이를 전 남편에게 데려다 줬습니까? 7시쯤이요. 그 이후엔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형사는 서연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속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할인이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그랬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할인이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데려다주고 바로 나왔어요. 그 이후엔 집에 안 갔습니다. 하지만 CCTV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복도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엔 저녁 7시 5분 서연이 할인이를 데리고 도윤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 12분 서연이 혼자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 47분 서연이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고 8시 53분 복도를 지나 11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시 4분 서연은 다시 나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8분 뒤 이웃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서연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와서요. 가지러 갔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잠깐요.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할인이랑 도윤 씨는 거실에 있었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지갑 찾아서 나왔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 씨 상태는 어땠습니까? 멀쩡했어요. 할인이랑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대답은 일관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9시 4분 서연이 나간 뒤 8분 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들어와 도윤을 공격했다는 말일까요? 형사는 서연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무릎 위에서 서로를 비볐습니다. 형사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경찰은 서연을 돌려보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에 서연이 찍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찾으러 갔다고 했고 나올 때 도윤은 멀쩡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현장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의 혈흔, 깨진 유리병, 테이블 모서리의 충격 흔적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감식반은 지문을 채취했고 혈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유리병에서 서연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유리병을 만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한 감식 요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현관 신발장 옆 벽면이었습니다. 희미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감식 요원은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지문이 나온다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문은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3자가 있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형사는 이웃 주민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날 밤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104호 주민은 달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명 봤어요. 언제였습니까? 저녁 8시쯤이었나. 복도에 모자 쓴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근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어요. 50대쯤?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 서 있었습니까? 1102호요. 한도윤 씨 집 앞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50대 남성, 모자를 쓴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형사는 서연의 신상 정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박재구 58이었습니다. 퇴직 후 고시원에서 생활 중이었습니다. 형사는 박재구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50대 남성, 조건이 맞았습니다. 형사는 서연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요청했고 다음 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11월 7일 통화 내역을 펼쳤습니다. 오후 7시 14분 서연은 박재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21초였습니다. 오후 7시 52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1분 48초였습니다. 오후 8시 31분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42초였습니다. 형사는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서연이 할인이를 데려다주고 나온 시각은 7시 12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분 뒤 박재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8시 47분 다시 도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직전인 8시 31분에도 박재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사는 서연의 계좌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11월 4일 서연은 박재구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형사는 펜을 놓고 뒤로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형사는 박재구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형사는 동료 2명과 함께 차를 몰았습니다. 고시원은 낡았고 복도는 좁았습니다. 3층 끝방이 박재구의 방이었습니다. 형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구였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박재구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재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재구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11월 7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요. 고시원에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의붓딸이요. 제가 서연이 어머니랑 재혼을 해서요. 자주 연락하십니까? 가끔요. 그렇게 자주는 아니에요. 형사는 통화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재구는 화면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11월 7일 저녁 서연 씨와 3번 통화하셨네요. 아, 그날이요. 서연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무슨 걱정이었습니까? 양육권 재판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11월 4일 서연 씨가 120만 원을 보냈는데 무슨 용도였습니까? 생활비요. 제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재구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남양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거기 갈 일이 없어요.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재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형사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수상해.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영장 신청합시다. 이틀 뒤 박재구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11월 7일 오후 8시 15분부터 9시 10분까지 박재구의 휴대폰은 남양주시 도윤의 아파트 반경 500m 안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형사는 즉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재구의 방과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형사는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재구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재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방 안을 수색했습니다. 옷장을 열었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을 살폈고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색 점퍼와 검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퍼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철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가져갑니다. 장갑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증거물을 봉인했습니다. 박재구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박재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재구 씨, 그날 남양주에 가셨죠? 박재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박재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재구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고 책상 위엔 녹음기가 놓였습니다. 박재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형사는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압수한 옷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 한도윤 씨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박재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갑에서도 같은 혈흔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리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현장에 깨진 유리병과 동일합니다. 박재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한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 머리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박재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재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부탁했어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박재구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라고요. 할인이 양육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법원이 한도윤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자기가 할인이를 잃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겁니까? 네.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도윤이한테 가서 양육권 포기하라고 겁만 좀 줘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서연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저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박재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저녁 8시쯤 아파트에 도착했고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이가 전화로 신호를 주기로 했거든요. 신호를 받으셨습니까? 네. 8시 31분쯤 전화가 왔어요. 지금 들어오라고요. 문은 열어놨다고요. 형사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박재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엔 한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할인이는 방에 있었어요. 서연이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엔 뭘 하셨습니까? 저는 도윤이한테 다가갔어요. 양육권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도윤이가 웃더라고요. 비웃는 것처럼요. 박재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박재구는 손을 내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내 딸을 빼앗으려 하느냐고요. 서연이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요. 할인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만 받아먹는다고요. 형사는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제 의붓딸을 그렇게 얕잡아 보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도윤이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졌고요.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박재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어나는데 도윤이가 전화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경찰이 오면 다 끝이잖아요. 서연이도 곤란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도윤이가 전화기를 귀에 대려는 순간 저는 그 병으로 머리를 쳤어요.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박재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만 칠 생각이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도윤이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병을 놓고 뒤로 물러났어요. 서연 씨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문 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엔요? 저는 도윤이한테 다가갔어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숨이 약했어요. 저는 서연이한테 119 불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재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연이가 저를 밀었어요. 빨리 나가라고요. 흔적 남기지 말라고요. 저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신발도 일회용 덧신을 신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형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그냥 나왔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한도윤 씨를 그 상태로 두고 나온 겁니까? 박재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책상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박재구 씨,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재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료 형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동료가 박재구를 일으켰습니다. 박재구 씨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사는 박재구를 유치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서연이었습니다. 형사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박재구 씨 진술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박재구 씨는 당신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도윤 씨를 찾아가 겁을 주라고 했다고요.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을 거부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 박재구 씨와 3차례 통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흘 전 120만 원을 송금하셨고요. 서연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형사를 봤습니다. 생활비였어요. 아버지가 어려우셔서요. 그날 통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박재구 씨는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문 쪽에 서 있었다고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건 일방적 진술입니다. 형사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 씨,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할인이 엄마로서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의 팔을 잡았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윤 씨 편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할인일을 자주 못 받고 양육 환경도 안 좋았어요. 도윤 씨는 회사도 안정적이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형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할인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도윤 씨한테 가서 양육권 포기하라고 말해달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겁만 주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형사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서연은 그날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모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구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에 송치하고 판단을 받아야죠.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정말 살인을 의도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겁만 주려 했던 걸까? 그 경계는 어디일까? 닷새 뒤 검찰은 박재구와 이서연을 기소했습니다. 박재구는 살인죄로, 서연은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김미선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통화 기록상 서연과 박재구 사이의 연락을 중재했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혐의였습니다. 2025년 1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피고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재구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김미선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재구, 이서연, 김미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박재구가 한도윤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서연이 박재구에게 범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사실, 김미선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증거인멸을 도운 사실이 차례로 읽혔습니다. 피고인 박재구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재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이서연 혐의를 인정합니까? 서연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아버지에게 도윤 씨를 찾아가 달라고 부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재구에게 1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단순 부탁이라면 왜 돈을 주었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그건 생활비였습니다. 박재구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서연은 의붓아버지를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하필 사건 사흘 전에 보냈습니까? 그리고 사건 당일 3차례나 통화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증인은 사건 당일 신고했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날 밤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죠? 네. 처음엔 그냥 떼쓰는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문틈으로 피가 보였어요. 다른 건 보셨습니까? 모자 쓴 남자를 봤어요.
저녁 8시쯤이었나요? 복도에 서 있더라고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천백이호 앞이요. 한도윤 씨 집 앞이요. 검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재구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증인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해 보여요. 다음 증인은 감식 요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재구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장갑에서도 동일한 혈흔이 나왔고 유리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성분은 현장의 유리병과 일치합니다. 박재구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 이서연의 지문이나 혈흔은 발견됐습니까? 현장에서 서연의 지문이 일부 발견됐지만 이는 평소 출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연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물증은 없는 겁니까? 감식 요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없다고 교사와 방조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 그리고 박재구의 진술이 명백한 정황 증거입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서연의 어머니 김미선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미선은 마른 체구에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피고인 박재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재혼한 지 8년 됐어요. 사건 전날 박재구와 서연이 통화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김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도와달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양육권 때문이었어요. 서연이가 할인이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엄마였어요. 할인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았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검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박재구에게 범행을 부탁한 겁니까? 아니요. 서연이는 그냥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도윤 씨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요. 폭력 쓰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럼 왜 박재구는 그렇게 했습니까? 김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서연이를 많이 아껴요.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못 참거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 후 박재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박재구가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빨래 말고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냥 버리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옷장에 넣어뒀어요. 멀쩡한 옷을 왜 버리나 싶어서요. 검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김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하지만 의심은 하셨죠? 김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공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섰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서연의 동료들은 서연이 평소 양육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도윤의 동료들은 도윤이 할인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박재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도윤 씨를 죽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재구는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이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인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윤 씨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할인이에게도 죄송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앉았습니다. 김미선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고지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을 나갔고 방청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빈 법정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재구, 이서연, 김미선이 나란히 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재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리병으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비록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으나 범행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박재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은 박재구에게 피해자를 찾아가도록 교사했고 범행 과정을 방조했습니다. 비록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동기를 제공했고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양육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미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미선은 몸을 떨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박재구의 옷을 보관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범죄를 방조한 행위입니다. 다만 범행 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김미선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인 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법정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망치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을 호송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문이 닫혔고 차는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건이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엔 법원 앞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인이의 사진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할인이는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집 그림, 가족 그림, 꽃 그림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인형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인형의 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할인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언제 와요? 선생님은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 했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맞아요? 선생님은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지금 할인이를 만날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할인이를 사랑해. 할인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언제 와요?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안 오는 거 알아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엄마도 못 오면 저는 누구랑 살아요? 선생님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인이는 선생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인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했대요. 근데 아빠가 더 아팠어요. 선생님은 할인이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할인이는 다시 인형을 안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 둘 다 좋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인이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빠가 쓰러져 있었고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이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인이는 한참을 떨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할인이 곁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인이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할인이는 그림을 그렸고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할인이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할인이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엄마한테 화가 나요?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상담사는 놀랐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인이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할인이 데려가지 말라고 했대요. 상담사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할인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없어요. 상담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랑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빠도 안 다쳤을 거예요. 상담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어. 할인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다칠 거예요. 선생님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를 딛고 잘 자라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할인이는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할인이는 그저 매일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빠가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이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하지만 할인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요. 보호시설 원장은 할인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입양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시설에서 계속 키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할까요? 부모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아이를요. 상담사는 일주일에 2번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놀이치료를 했고 그림을 그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할인아, 엄마 보고 싶어요?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할인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빠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상담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인이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나빴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할인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할인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할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상담사는 할인이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보호시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서연이었습니다. 수신인은 할인이었습니다. 원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할인이에게 줘야 할까요? 원장은 상담사와 의논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원한다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할인이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이 할인이를 불렀습니다. 할인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인아, 엄마한테 편지 왔어. 할인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읽어볼래?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인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엄마야. 할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엄마는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할인이를 만날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매일 할인이를 생각해. 할인이 얼굴, 할인이 목소리, 할인이 웃음소리 다 떠올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아빠를 다치게 했고 할인이한테 상처를 줬어. 엄마는 할인이를 지키고 싶었어. 할인이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무서웠어. 그 무서움이 엄마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 할인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할인이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할인이를 정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할인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매일 기도해. 사랑해, 할인아. 선생님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할인이는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인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했대요. 근데 아빠가 더 아팠어요. 선생님은 할인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래. 엄마도 힘들었고 아빠도 힘들었어. 그리고 할인이도 힘들었어.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 둘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없어요.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고 엄마는 멀리 갔어요. 저는 혼자예요. 선생님은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 선생님들이 다 있잖아.
우리가 할인이를 지켜줄게.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엄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인이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아빠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할인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빨간 지붕에 노란 벽의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할인이었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봤습니다. 예쁘다. 언제 그림이에요? 할인이는 대답했습니다. 옛날이요. 다 같이 살았을 때요. 그때가 좋았어요?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선생님은 그림을 벽에 붙여줬습니다. 할인이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렇게 될 수 없겠죠.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어요. 보호시설에서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인이도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인이는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인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담사는 할인이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는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어. 할인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할인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다칠 거예요. 상담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분명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할인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담사는 할인이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언젠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할인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분홍색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준 인형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할인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악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할인이의 한마디,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 속엔 4살짜리 마음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